코칼의 뉴스 브리핑 2023년 1월 3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유일의 최강 시사 팟캐스터 코칼입니다. 자, 미국 테네시주에서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29살 청년 흑인 청년인 타이리 니콜스라는 사람이 경찰 5명에게 구타를 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마를 부르짖으며 무죄를 항변하는 니콜스의 얼굴을 향해서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리고 비무장 상태임에도 무참히 폭행하는 영상이 TV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2년 전에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기억하는 미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도 높은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로 결집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공권력의 견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시민을 위협하는 물리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 동서고금이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브리핑은요. 먼저 트위터로 살펴보는 국내외 뉴스를 시작으로 이 지역경제 뇌관으로 작용할지도 모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 그리고 막무가내식 간첩 의혹 보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도내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트위터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트위터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BS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그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 등이 러시아와 지금 거의 1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 들어왔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탱크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전투기 등 다양한 공격용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미국이 실제로 자국 전투기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기자들이 F-16 지원할 거냐, 찬성하느냐 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지금 최근 미국 등으로부터 전차 지원을 약속받은 이후로 좀 더 강하고 센 무기 요구 수준을 좀 더 높이면서 이렇게 강도 높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전투기를 지원하게 되면은 탱크를 지원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르게 될 겁니다. 좀 고도의 공격 무기를 지원을 해서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서방은 좀 약간 견제를 하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또 모르죠. 또 이제 전황에 따라 가지고 이 서방의 입장이라는 게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 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앙일보 트윗인데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오타 같습니다. 시진핑의 자금성 황제 외교도 그의 작품입니다. 중국의 뭐 특별한 뭐 좀 약간 괄목할 만한 그런 외교관이 있나 봅니다. 그걸 소개하는 기사인 것 같고요. 자, SBS 뉴스 보겠습니다. 굉장히 지난해 이제 그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고금리, 여러 이제 그 부동산 하방 압력 등 많은 경제적인 이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3.3%, 소비 0.2%, 투자 3.3%, 이른바 경제 선순환을 위한 주요 요건이 모두 다 증가를 했다, 트리플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기재부인지 뭐 한국은행인지 오늘 뭐 발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 28일 검찰의 두 번째 출석 조사를 받았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진술서를 지금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측이 공개를 했는지 검찰이 공개할 리는 없겠죠. 어쨌든 공개적으로는 이 대표 본인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지라는 의혹을 부인을 했고,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YTN 방금 봤던 소식이고요. 연합뉴스도 아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SBS 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불교에는 불경, 기독교에는 성경, 배구에는 김연경. 모든 국민이 참 사랑하고 아끼는 이 국가대표급, 보물급, 국가대표급은 아니고 국가대표니까 이 보물급, 국보급 우리 선수인데 이번가 정치에만 연루가 되면 참 아무튼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최근에 그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당권 주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야, 그러면 김연경 선수가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였냐, 그 흔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이찍이었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연경 선수를 손절한다,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봤을 때 좀 한 발 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 아는 사람은 아는 사이는 아니고 정치적 성향으로 뭐 지지하는 그런 사이도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해명을 했네요. 최근 이제 이 김기현 의원이 이 관련한 상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밝혔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이날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김연경 선수와 가수 남진 씨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거기 있더라, 인사를 나누고 사진도 찍었다라고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김연경 선수의 양해를 받고 사진을 공개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굳이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보고요. 자,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기사라고 하는데 일단 트윗 제목으로만 보면은 환경부가 앞으로 새로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산림인 경우 임도 설치라든가, 임도라는 게 이제 숲 안에 길을 내는 거죠. 숲 가꾸기 같은 일부 소규모 개발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기존의 환경부와는 좀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환경부가 산림청에 새로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산림에서의 개발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라고는 거고요. 공항을 허가하기 위한 국립공원 해제 추진과 함께 난개발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31일 오늘이군요. 이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리는데 흑산공원 부지를 찾는 철새들의 운명이 오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환경부가 앞으로 새로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산림에 임도 설치, 숲 가꾸기 등 개발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때문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에 흑산공원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것과 함께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향신문에서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그리고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계획안을 입수를 했는데, 이 문서 등에 따르면은 앞으로 환경부가 시행령을 가다듬어서 또 시행령이군요. 또 시행령.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되는 국유림 그리고 공유림에는 자율적인 산림 경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가 좀 길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거는 아마 좀 속보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다른 언론들도 좀 따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사입니다. 자, 계속 다른 트윗 보겠습니다. 봤던 기사들인 것 같고요.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그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일부 시설만 제외하고는 권고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은행들 역시 이제 그전에는 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가지고 매장 영업시간을 좀 단축하고 좀 빨리 끝내고 그랬는데 어제부터 드디어 9시부터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기뻐했지만 금융노조는 노사 합의 위반이다라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트위터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핵심 뉴스는요, 어제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주 지역 자영업자 대출의 특징과 채무 상환 능력 평가라는 보고서인데요. 사실 그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1년에 따라서 연간 발표하는 그런 자료가 있고 반기, 분기, 월별 요렇게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영업자 대출의 특징과 채무 상환 능력 평가라는 보고서는 이런 정기적인 연례 보고서가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봤을 때 좀 지역 경제와 관련한 경제 상황과 관련한 여러 지표 또 특이할 만한 그런 상황 등이 있을 때 이렇게 발표되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접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제주 지역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생각보다 다른 지역 평균에 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채무 상환과 관련한 여러 조건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언제든 경제 상황이 자영업자 대출이 어떤 이 대출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경착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라라는 게 이 보고서의 메시지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본 보도 자료의 연구 내용은 지필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지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한국은행이 요청을 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언론이 여기 보면 이제 조윤구 과장님과 민상호 조사역이란 두 분께서 이렇게 작성한 보고서이기는 합니다만은 요분들 이름을 잘 안 쓰죠. 그냥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그냥 거의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한 30페이지가 넘는 그런 분량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그 뒷부분에는 이 보고서의 어떤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각종 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한 자료가 나와 있고 보통 보면 이제 한국은행의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앞쪽에 요 관련한 요약 자료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까지 막 이렇게 콩이업하시어 이렇게 길게 나갈 건 아닌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이 앞부분 내용만 좀 정리를 해도 아마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왜 이 문제를 들여다봤는가에 대해서 검토 배경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전국적으로도 자영업자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를 한 반면 이 대출 규모,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 등으로 인해서 빠르게 확대가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서 은행 문턱을 정부가 코로나가 한창인 시국에서 분명히 스스로 낮춘 이런 측면이 있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뭐 대출 만기를 연장을 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신규 대출 지원 등이었는데 사실 이러다 보면 이제 전체 대출로 봐서는 대출 규모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대출 규모가 기존과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 경제 규모, 이 금융 전체적인 분위기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정부가 나름대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이렇게 그 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좀 뭐 여러 정책들을 썼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최근 이 대출 금리 상승이 거세하게 일었죠. 이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이제는 거의 뭐 엔데믹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시중에 풀린 자금도 굉장히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동산과 관련한 어떤 자산 가치가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이게 고금리와 어떤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은행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주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굉장히 약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지역의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상황인가? 일단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내국인 관광객은 많이 늘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이제 뭐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엔 거의 뭐 전멸 상태에 이르렀고 최근에 또 이제 해외 여행이 재개되면서 그동안 제주를 찾았었던 이제 내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 시장이 모두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은 전국 평균보다도 더욱 악화된 것으로 지금 한국은행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또 희한하게도 코로나19 이후에 사업체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취업자 가운데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출액 증감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는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상승을 한 반면 제주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많이 떨어졌다. 네. 2020년 기준이라는 거,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시작한 2020년 기준이라는 걸 일단 감안해 두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 증감률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제주도가 좀 더 안 좋은 수치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 이거는 이제 그 전국의 17개 시도별로 자영업자 비중을 이렇게 비교를 한 표인 것 같은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곳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라든가 세종시, 울산 이렇게 뭐 기업이라든가 뭐 관공서 어떤 공공기관 등이 많은 곳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자영업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자, 어쨌든 요렇게 보면은요, 창업과 폐업 수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의 대출의 특징. 이 아무래도 영업이 되지 않고 손님이 오지 않다 보니까 사업체를 닫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업체를 닫으신 분들도 있는데, 사업체를 닫을 수 없어서 이거 어떻게 보면 빚을 얻어서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3, 4분기 말 제주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 네, 무려 18조 6천억 원, 네, 거의 19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서는 약 7조 원, 무려 62%가량이 지금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이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 비중에서 이 자영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건 비중 역시 기존에는 40%가 안 됐는데 이제는 거의 절반가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같은 높은 대출 증가세는 신규로 돈을 빌린 사람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1인당 평균 대출은 오히려 소폭 감소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크게 돈을 빌리는 일부의 사람 대신 작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뛰어들었다. 작은 규모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니까 사실 뭐 신규 투자, 뭐 고용, 뭐 사업 확장 이런 것에 따른 대출이 아니고 가계 유지와 기존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 서비스업과 숙박 음식점 등의 매출 감소가 컸던 대면 서비스업에서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고 제1금융권이 아닌 상호금융 같은 비은행 혹은 제2, 제3금융권에서의 대출이 특히나 빠르게 확대됐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대출을 받은 차주별의 특징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에서의 대출이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또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를 했고, 중신용자 및 고신용자 계층에서의 차주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건 아무래도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틀어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또한 이제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규모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를 했다.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서 장사가 되지 않고 경제 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시면은 대출 규모가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총 규모가 1조 9천억, 중소득 3조 3천억, 고소득이 13조 4천억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1인당 대출 규모를 따져보니까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순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고소득이 1인당 4억 9천만 원, 중소득이 1인당 1억 6천만 원, 저소득이 1인당 2억 4천만 원으로 저소득자 1인 대출 평균 금액이 중소득자보다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시그널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문제는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어쨌든 가게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니까 이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는 뭐 엔데믹 또 얼마 전에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이젠 거의 일상 회복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기존의 대출금 등을 갚을 능력 등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기존 대출을 과연 갚을 능력이 되는가? 이런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제 중요한 수치로 이렇게 또 떠오르고 있는데 채무 상환 능력을 따지는 중요한 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 대비 자영업 대출 비율, 론 투 인컴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LTI 지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LTI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 LTI 지수가 낮으면 소득과 근접하게 내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LTI 지수가 높으면 좀 약간 위험하다는 신호겠죠. 자, 어쨌든 코로나19 이후 소폭 하락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LTI 지수가 지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뜻이겠죠.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
그리고 저연령층의 LTI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의 1인당 대출액이 2억 4천만 원으로 중위소득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이 연금 생활, 그리고 나름대로 자산이 있는 고연령층에 비해서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한창 주택이나 뭐 생활비나 돈 들어갈 게 많은 저연령층의 LTI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니까, 한국은행은 어쨌든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문제는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이 사람들이 이자라도 갚을 수 있는 어떤 이 이자라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인가라는 요런 걸 봐야겠죠. 왜냐하면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게 결국 은행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998년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와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처음에는 2차, 3차 기관이 무너지겠죠. 그 다음에 제1금융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면 경제가 바로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이 특별한 보고서를 만든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 고금리 기조가 지금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만큼 이자 부담에 대한 압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기존 대출자들이 이 이자 압력을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거를 또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특히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 계속 인건비는 늘어날 거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돈을 기존에 투입했던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지금 우려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관광객의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구조상 지금 또 이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국내 관광객은 굉장히 많고,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은 앞으로 관광 분야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 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이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관련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요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영업자 대출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라.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혹시나 이자 비용 부담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아울러 이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의 매출 기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라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또 지역의 이 어떤 업체,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 주는 것도 한 그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도내 자영업자 대출,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연령대별, 소득 수준별 대출을 데이터로 살펴보니까 이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어쨌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행정당국도 그렇고 금융당국도 그렇고 관련해서 뭔가 좀 신속하고 좀 속도감 있고 가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어제자 뉴시스 보도 하나 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최근 조선일보 그리고 TV조선의
뭐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에 대한 뭐 나름대로 입장을 좀 낸 것 같습니다. 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왜곡 보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했는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노총본부 제주본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본부 소속의 전직 간부가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TV조선 보도에 반발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주 도내 조합원이 한 13,000여 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이 보도 TV조선 보도가요. 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전직 간부가 진보 진영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주도를 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실제 지방의원에 당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치 13,000여 명의 어떤 조합원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북한이 하라면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뭐 그런 어떤 수계 조직, 하부 조직과 같은 이런 뉘앙스를 이 해당 보도가 풍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 해당 보도들 보면요, 조선일보, TV조선 보도들 보면은 계속 이제 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관련해서 뭔가 굉장히 지령을 받고 지속적으로 지령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보도라고 이렇게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보도가 자꾸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공안정국 조성용이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 이제 올해로 끝나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그대로 이제 국정원이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가운데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을 이 확산시켜서 좀 왜곡되게 부풀려서 이걸 좀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에도 한번 출연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에 2017년이었나요? 2015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게 그렇게 쉽게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7, 80년대 옛날에 무슨 뭐 국가 뭐 안기부 시절도 아니고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성숙해 있고 어떤 그 정보통신 수단이 굉장히 발달된 상황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혹시나 그런 시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해 첫 출발이 1월 1일인 분들 뭐 벌써 한 달이 끝난 셈일 거고 설 명절이 기준인 분들은 뭐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난 것으로 봐야겠죠. 행여나 자신만 알고 있었던 일부 작심삼일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실패로 인해서 전체를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는 인터뷰가 하나 예정된 관계로 내일 브리핑은 건너뛰고요. 모레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시청해주시고 팟캐스트로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